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40쪽에 큰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에서 첫 번째 중단원인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40쪽, 41쪽을 펼쳐주시면 우선 전체적으로 아랄해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아랄레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아랄레의 위성사진과 사막으로 변한 아랄레 주변의 지역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관계 및 자연관을 탐구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해서 이 2단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2단원 전체의 구성이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그리고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중단원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자연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연관성을 보면서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사회 과목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틀이 있다라면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을 하고, 원인을 알게 된다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 즉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이 사회 과목의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여러분이 키워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과거 아랄해 인근의 항구 아랄스크는 어업에 적합한 환경이었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 지역은 매우 넓은 호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41쪽에도 보시면 과거 1989년에 인공위성 사진으로 봤었을 때 아랄해의 면적이 매우 넓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20여 년, 89년에서 2015년이기 때문에 한 26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빗금친 지역, 이 지역이 과거에는 다 물로 덮여있던 곳인데 지금은 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에 있던 많은 물들을 써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아래쪽에 보시면 40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랄레로 흘러드는 강물을 끌어다 목화 재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강물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강물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호수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이 지역은 참고로 건조기후 지역인데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당연히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지역이고, 호수로 들어오는 강물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 점점 호수는 말라지는 것,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아랄해의 사진을 보면서 확인을 하자면 이 아랄해가 흘러가는 지역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고요. 이 아랄해로 흘러드는 두 개의 강은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 이 두 개의 강이 실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물을 끌어다 쓰는 관계 농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관계 농업으로 인해서 호수 아랄해로 유입이 되는 물의 양이 많이 감소하여 아랄해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어업을 생계로 하던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아래의 배의 모습같이 예전에는 이 지역에 실제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어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지역이 사막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라레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농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업을. 그러면서 사람들은 많은 피해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모래바람, 이제 모래 폭풍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제같이 아랄레의 면적이 감소하자 이 지역의 생활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항구였던 이 지역은 사막으로 변했고 그로 인해서 모래바람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늘은 교과서 42쪽부터 43쪽이 가장 메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 체크를 할 거고요. 이 수업 내용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수업이 끝나면 다시 실시간에서 화상 수업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과거의 사례와 관련해서 밀레의 낮잠이라는 1866년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은 무엇 때문에 낮잠 자는 문화가 발달했을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는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정답을 바로 유추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위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밀레가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이라고 해놨어요. 자, 힌트지요.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 지역이고요. 한 농촌을 배경으로 그린 것이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낮잠 자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이유를 자연환경과 관련지어 추론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낮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낮에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거겠죠. 실제로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내렸어서 그늘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해로부터 얼굴을 감추는 그늘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은 낮 기온이 어떠하기 때문에 매우 높기 때문에 낮잠 자는 문화가 발달했을 거다. 혹은 낮 동안 매우 덥기 때문이다. 덥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기에다가 적으면 충분히 답이 될 거고요.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 자체는 이런 문화, 낮잠 자는 문화를 보고 시에스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지중해 연안 지역 같은 경우는요. 언젠가 나올 수 있겠지만 CS 기후라고 해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고온, 다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덥고 땀이 많이 나면서 짜증이 많이 나는데요. 여기 지중해성 기후는 더운데 건조해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조금은 상쾌하고 시원한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 한낮에 매우 더울 때는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 문화가 예전부터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 양식입니다. 세계의 각 지역은 기후와 지형 등 자연환경이 다르다. 인간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지역마다 고유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 왔다. 세계 여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살펴보면 자연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 기온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기온입니다. 기온.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의 기후 요소는 일반적으로 참고로 이 기온, 강수량, 바람을 기후의 3요소라고 합니다. 기후의 3요소. 바람 등의 기후 요소는 인간의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양식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기온의 영향이 매우 크다. 기온이 매우 높은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요리가 발달했으며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 실제로 이제 우리 뒤에 책에 보시면 43쪽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나시고랭.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인데요. 뭐 타이의 팟타이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개념이 되겠는데요. 쌀을 주재료로 하여 각종 해산물이나 채소를 넣어 만든 볶음밥으로 향신료를 사용한다. 자, 기름을 넣어가지고 볶았다라는 건 그만큼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향신료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건 음식이 상하는 걸 막아주려고 일부러 이런 향신료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향신료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식욕을 돋워주는 이런 기능까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고 열대지방에서는 의복이 간편하고 헐렁하게 입습니다. 자, 이거는 먹는 거, 그리고 이거는 입는 거, 그리고 가옥의 구조는 개방적이어서 바람이 잘 통한다. 그래서 의식주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열대지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거죠. 다음 반대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냉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더위와 추위에 모두 적응할 수 있는 생활 양식이 나타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여름과 겨울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계절의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옥의 구조 혹은 의복의 모습 그리고 먹는 식생활의 모습을 생각을 하신다면 열대지방과 확실히 구분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여기부터 하고 여기 중간에 빼먹었는데 선생님 우선 여기부터 할게요. 과거에는 이처럼 인간의 생활 양식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우선 이 냉온대 기후 지역의 의식주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먹는 거는요. 여름철은 매우 덥기 때문에 기가 많이 빠진다. 그래서 기를 보충할 수 있는 보양식 이열치열이라고도 해가지고 여름철인 더운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겨울철에는 추운데 시원한 음식을 먹는 이한치한이라고도 실제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채소를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추워지기 전에 채소를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김장이 되는 거죠. 김장김치.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삼베나 모시와 같은 옷들을 입었었고요. 현대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스루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비단, 솜옷을 이용해서 보온에 신경을 썼다는 부분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옥의 구조에서는 하나의 집에서 두 개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즉 여름철을 대비하는 구조와
겨울철을 대비한 구조가 동시에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전통 가옥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지만 전통 가옥 구조인 한옥, 뭐 양반집들은 한옥이겠지만 일반 평민집은 초가집이었겠죠. 이런 한옥이라는 기와집이라든지 초가집을 가게 되면 대청마루와 온돌이라는 두 가지의 가옥, 한 가옥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온돌은 겨울철을 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대청마루는 여름철을 대비한 내용이 되겠죠. 해서 의식주 온행온대 지역의 모습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 추위가 심한 한대 기후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더운 열대 지역에서 냉온대 기후지역 그리고 이제 더 고위도 지역의 한대까지 올라갑니다. 한대 기후지역에서는 곡물이 잘 자라지 않아 주로 육류를 섭취를 하고, 자, 곡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곡물 재배는 잘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주로 먹는 쌀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온 다습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쌀에 비해서 그런 기후적인 조건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재배 범위가 넓지만 쌀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한 조건 때문에 재배 범위가 조금은 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고온 다습한 지역을 중심으로 쌀 재배가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쌀 소비가 많아지고요.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여름철이 고온 다습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밀을 이용한, 그래서 빵과 같은 그런 이제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더 추운 한대 기후지역으로 올라가면 이조차도 농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복은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만들어 입는다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누이트족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라프족이라든지 네네츠족이라든지 이누이트족이라든지 저 한대 기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동물들, 술록을 많이 기르기도 하고요. 그 술록을 길렀던 혹은 뭐 동물을 사냥해서 나오는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가옥의 구조는 난방과 보온을 중시하여 폐쇄적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춥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과거에는 이처럼 인간의 생활 양식이 자연환경을 크게 반영하여 지역마다 차이가 컸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지역 간 생활 양식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지도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의식주, 기온에 따른 생활 양식이 달라지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우선 기온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기후 구분도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자,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세 개의 기후를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로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후를 구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독일의 기후학자였던 쾌펜입니다. 쾌펜이라는 사람이 기후를 구분을 합니다. 기준은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간단하게 우선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만 해주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기후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기온을 가지고 구분을 한 거는요. 건조를 제외한 나머지 열대, 온대, 냉대, 한대는 기온을 가지고 합니다. 이 기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바로 여기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참고로 열대는 대문자 A, 그리고 건조는 대문자 B, 온대는 대문자 C, 냉대는 대문자 D, 한대는 대문자 E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기온을 가지고 구분한 것을 여기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왼쪽은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라고 적을게요. 최한월이라고 하는 것,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의 평균 기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날개는요, 최난월 평균 기온이라고 적겠습니다. 당연히 최난월은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최한월은 1월이 보통 최한월이고요. 가장 따뜻한 최난월은 8월 달이 최난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건 나라마다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최한월, 최난월이라고 적겠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3, 영하 3도, 죄송합니다. 영하 3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18도, 그리고 여기에 영하 3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여기에 10도, 여기가 아니고 죄송 여기에 10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C, D, E 이렇게 적으면 끝납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대로 해석만 하시면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가 구분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열대 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몇 도보다 높으면 된다. 18도 이상이다. 끝. 다음 온대 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이다. 영하 3도 이상이다. 그런데 최한월 평균 기온이 몇 도를 넘으면 안 된다. 18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온대는 최한월 평균 기온 영하 3도에서부터 18도 사이다. 이거를 외우기 쉽게 할 때는 욕하지 마삼. 왜 욕하지 마삼? 18-3 욕하지 마삼. 이게 온대의 기후 구분 기준이 되겠고요. 최한월 평균 기온. 그럼 냉대는 최한월 평균 기온은 영하 3도보다 뭐한데? 낮은데 최난월 평균 기온은 몇 도보다 높은 것? 10도보다는 높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냉대 기온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는 낮지만 미만이지만 최난월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 그럼 마지막으로 한대 기온은 당연히 최한월 평균 기온은 영하 3도보다 낮고 게다가 최난월 평균 기온도 몇 도를 넘지 못한다. 10도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기온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A, C, D, E는 구분이 끝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B, 건조기후 하나만 남는데 이건 강수량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강수량이 어떤 강수량을 말하냐면 연 강수량입니다. 이때 말하는 강수량은 연 강수량이 500ml를 넘지 않을 때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은 이 건조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라는 거.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라는 거. 이게 특징이겠고요. 그래서 건조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기온에 따라 지역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여기 보시면 하얀 마사이라고 하는 책에서 스위스 여성이 케냐의 마사이족 남성과 함께 살며 경험한 것을 기록한 수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남자는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오는 붉은색 짧은 천 하나만 두르고 있었다. 왜 이렇게 하나만 두르고 있었다? 더우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대신 몸에는 많은 치장을 하고 있었다. 치장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만 두르고 있었다라는 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그래서 열이라든지 땀 배출을 그러니까 땀 배출을 잘 이루어지게끔. 하지만 하나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몸에다 치장할 게 필요하죠. 가볍게. 그래서 장신구들을 많이 하는 거죠. 몸에 치장을 한다는 건 그만큼 장신구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마에는 여러 색의 진주를 끼워 만든 장신구가 반짝거렸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나시고랭 같은 경우 독특한 향신료를 이용하는 거, 부패 방지 기능이다. 부패 방지에다가 입맛을 돋구는 식욕을 돋구는 기능까지도. 그 다음에 냉한대 기후 지역에서 닥토집하고는 러시아 혁명 전후를 배경으로 하여 우랄 산맥과 시베리아 설원을 오가며 펼쳐지는 아름답고 절박한 로맨스를 그려낸 영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베리아 지역에 머물 때 동물의 가죽과 털로 만든 코트와 모자를 착용. 왜? 그럴 수밖에 없다. 추위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곡물 재배가 어렵고, 대신 가축을 키울 수 있고요. 그 가축을 잡아서 고기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남는 가죽과 털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말린 연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베리아는 냉대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캐나다 대버섬 같은 경우에는 한대 기후 지역에 해당하거든요. 날 생선 위주의 식습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날것을 먹는 거는 이유는 이 날고기가 열량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날고기를 먹으면서 높은 지방 섭취하기 힘든 비타민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물들을 잡을 때 나오는 피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식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음식을 냉동, 훈제, 건조, 그래서 이제 말린 연어뿐만 아니라 훈제 연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음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일체형 난방 시스템이라고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하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해서 에어컨과 난방기.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이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고요. 혹시 못 들었던 친구들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이 영상이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화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통 생활 양식을 조사하여 발표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교과서 42쪽에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설명은 끝났고요.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추가적인 내용들 화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화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